2020년 3월 경북 경산. 고열에 시달리던 17살 정유엽 군은 코로나 의심 환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첫날에 갔을 때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타임이었다고 보거든요. 거의 아무런 바이탈 체크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고온에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체온 측정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검사도 없이 돌려보냈다는 거. 그런 행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병원에서는 국가의 지침이 열이 나는 환자들은 일단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한순간 한순간 넘어갈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면담 요구라든지 이런 게 좌절되고 인권위원회에서 상정됐다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했었는데 또 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두세 번만 하면 되지 1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정유엽 학생은 코로나 환자여야 했습니다. 참사 사건 말로만 듣고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프네요. 많이 아픕니다. 여기 와서 이런 현실을 정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유숙분과 같이 접하게 되었을 때, 위로 말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냥 아프고 또 아픕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유엽 3주기 추모 토크 콘서트 정유엽과 함께하는 세 번째 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 등 의료관계기관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또한 의료제도의 구제적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책임을 진 바가 없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올해 1월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유엽 사망 3주기를 맞아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정유엽의 죽음과 세월호의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유엽 학생의 이 희생의 이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활동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암이라는 이 중환자이시면서도 올바른 관점 속에서 고난이 찬 3년 동안의 투쟁을 계속해 오신 우리 정성재 선생님 네 분 너무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일만은 그래도 몸이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함께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 달에 다시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대동맥 전이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얼마 전까지 항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유행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먹방이었어요. 먹방. 예. 지나가면서 있는 건 다 먹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추억이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죠.
아주 유배와 같이 둘이 같이 간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보면은 미라벨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배를 보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배 엄마가 우리가 사간 김밥을 유배한테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유비 엄마가 저 김밥을 풀어서 유비한테 앞에 나와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한테 큰 위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너랑 나랑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을 봤어. 그 사진을 보니까 너가 더더욱 많이 보고 싶더라. 어른이 돼서 술 한 잔도 같이 못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 오늘도 많이 보고 싶다, 유열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 엄마 정인숙입니다. 그 침몰 원인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에 우리 구조반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던 이런 이유조차도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우리가 광화문이나 시위에서 피켓팅 하고 있는 요걸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항소를 할 그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무사에서 항소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또 이제 가야 돼요. 이태원 분향소 지킴이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정말 이 가족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고, 적어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거나 그리고 가시는 길이, 아이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꾸준히보다는 힘 잃지 마시고 네,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빈 분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저희 마음과 똑같은 사회의 불합리한 어떤 구조 때문에 희생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임경빈 군 같으면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희생된 학생입니다. 바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산소 포화도가 6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찍혀 있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헬기를 급하게 불렀는데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가 왔는데 그 헬기에 학생을 태우지 않고 해경청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헬기였으면 그 목포병원까지 15분, 20분이면 왔을 텐데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했습니다. 참 매뉴얼이 없구나, 우리 사회에. 95년에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매뉴얼이 없구나. 119도 오고 다 봤지만 저 밑에 아이들이 보이는데 구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73년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날도 밤새도 잠을 못 자고 TV를 봤습니다. 길이 다 막혀서 119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이런 대형 참사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뉴얼이 없구나.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만은 세월호 참사, 12.9 참사 마찬가지인데 좀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준다고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은 곧 같이 하겠다, 공감하는 그런 어떤 표현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애도하고 그리고 치유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 살고 싶었던 세상, 정말 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씨앗을 하나하나 우리가 뿌리는 것이 지금 너무나 현실은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진정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95년에 오클라호마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테러였는데요.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세월호 기억 공간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공원처럼 많은 가족들이 와서 그 기억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와서 그 슬픈 일이지만 기억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가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이제 서울 쪽으로 됐습니다. 서울 쪽에 2020년도에 서울에 취직을 했죠. 그래 가서 뭐 원룸을 얻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 뭐 축제라든가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아마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이번 헬로윈 때는 노마스크 축제다 이래서 친구하고 이제 뭐 알바하는 또 그 친구가 거기 이태원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2명이서 이렇게 이제 거기 친구도 만날 겸 이제 축제도 절 겸 갔다가 희생된 거 같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애가 또 서울에 올라가서 뭐 공부한다고 뭐 바빠서 뭐 학원 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럼 바쁜데 지가 또 그 놀러를 갔겠냐. 그래서 저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는 혹시 몰라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는 애 전화가 아니고 용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럼 왜 전화를 거기서 받냐니까 그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태원 그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수집한 전화를 가지고 지금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애는 어떻게 됐느냐? 애는 이러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좀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저야 좀 챙겨서 일단은 용산 경찰서로 올라가자. 30일 오후 1시쯤 됐겠죠. 그때 오전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첫 상황 소식을 이제 접했죠. 그러면서 뭐 그때는 사실 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무릎 포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식은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저는 부천 그 순천병원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장 치를 때 밖에 나가서 감을 그렇게 찔렸대요. 애가. 너무 힘들다. 1년이 지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근데 동생이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서 지녀야 될 슬픔이다. 그거 자체가 동생을 생각하고 기리는 행위일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슬픔도 조금씩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항상 같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실 유효기를 보내고 이제 그 유족들은 참 두 가지 어떤 다른 차원의 또 슬픔을 또 겪어야 되는 게 그 사회적 어떤 무시와 무관심, 외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 남은 분들에 대해서 제2차적인 아픔을 안기지 않느냐. 그를 통해서 점점 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를 보내게 되지 않았냐. 그런 어떤 심한 어떤 그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럴 때 좀 사회에서 같이 좀 안아주고 같이 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보다 더 심한 어떤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내면 거기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옛날에 도보 마지막 할 때 그때 중대 재처벌법 만드신 김영균 군 어머님이 저한테 옆에 걸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업의 어머님 무조건 견디셔야 됩니다. 사람이 유족에 살아 있어야 뭐든지 바꾸고 또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지 본인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견디라는 그 한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가족 중에
6.4% 정도 되는 분들이 PTSD라고 얘기하죠. 심한 스트레스 후에 오는,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에 오는, 심리적 외상 후에 오는 거를 겪고 계시고, 한 64% 정도의 유가족께서 우울증, 우울장애, 우울분장애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절반을 훌쩍 넘는 분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기한 없이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병을 포함해서 이런 큰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몸의 병까지도 좀 치료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안산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센터를 좀 제대로 모든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든지 가서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12구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트라우마 센터가 전국에 좀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곁에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한다면 어떤 좋은 약, 어떤 좋은 의사보다도 훨씬 더 이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직까지 기억 남는 거는 아버님의 그 아재 개그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첫 번째는 이 사안을 많이 좀 알리고 싶었다. 두 번째는 유족이 더더군다나 환자가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면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답변이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아무런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동안 청와대까지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고 우리 공백의 문제였다는 것을 많이 알리게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진의 의미를 저도 이해하고 기록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생겨서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전화를 해서 만나기를 뵙기를 요청을 드리고 경산 집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뭐 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아버님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에 대한 기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공이야기를, 공공의료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픔을 당했을 때 나와 같은 가족으로 마저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지만 그 죽음을 잊지 않고 산 사람처럼 다시금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의례의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20일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거리를 혼자 걸으시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걷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온다든지 걷는다고 청와대가 갑자기 없던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만무에 보였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경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그 온 길을, 거리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의례의 공간으로 열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초에 종교라는 게 존재했으면 아마 이 아버님이 그거를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인 하루는 어제보다 더 소중했던 것을 알지. 이 하늘 어디에서 미쳐 내일을 맞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들 사라져가는 내 사랑은 너무로 많은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그것이 번지 한 적이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want t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2구 참사로 돌아가신 12구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세월호 참사로 오신 분들이나 공통성은 전부 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위협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혹을 만지게 됐어요. 은퇴했을 때 왜 그 탄생하면서 이제 가족이 되면서 그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 감정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뭐 자식을 잃은 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제 작품을 보면서 온화한 느낌을 가지고 또 상처도 조금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나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안심병원이라고 국가에서 정해준 병원에 찾아갔었고 그것도 한 번 찾아간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찾아갔고 1339에 전화도 했고 보건소에 전화도 있고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유아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서도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그 아픈 유아비를 살리지 못했구나. 공공의료의 부족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우리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0에서 80% 전체 환자의 70에서 80%를 공공병원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공병원이 주변에 많나요? 많아야지 70에서 80% 환자를 감당할 거잖아요. 경산에 공공병원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 전체에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은 대구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병상이 442병상밖에 안 됐거든요. 대구에 병상이 몇 개냐면 39,000개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병상이 많습니다. 39,000개나 되는 병상 중에 공공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 병상은 442병상 대구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OECD가 70%가 공공병상인데 우리나라는 10%가 안 되는 병상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맞섰으니까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간병원 병상이 많은데 민간병원 병상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민간병원 병상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내놓지를 않아서 결국 서울의료원 마당에 뭘 설치했습니까?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했거든요. 정부에서 결국은 병상 동원령을 내렸거든요. 병상 동원령을 내리니까 큰 병원마다 뭐 몇 프로씩 1%, 2%, 3%, 4% 계속 올리면서 병상을 하락하니까 그제서야 제공을 했고 그 보상, 그냥 제공한 것도 아니고 보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환자를 안 받고 비워놓더라도 손실 보상비를 줬는데 그 돈이 7조입니다. 7조. 재고령 같은 거 하나 짓는데 지금 뭐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대구 동북권역에도 공공병원이 하나 필요하지만 여기 경산, 영천, 넓게 보면 경주까지 이 지역에 적어도 한 300에서 500병상 정도 되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도 지금 공공병원이 없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는 연습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코로나는 연습병기고 코로나19는 연습병기고 더 무서운 감염병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앞으로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미 많이 잊어버렸죠. 재벌 총수와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주치의 없어도 주변에 의사들이 많습니다. 주치의가 필요한 건 누가 주치의가 필요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주치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국민 주치의라고 얘기하는데 OECD 국가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던 나라들 보면 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주치의는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가까이 있는 의사입니다. 언제라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언제라도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치의 제도를 우리도 좀 빨리 마련해야지 이런 감염병 대유행이 반복될 때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의료 체계도 더 잘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참사를 겪기 전에는 사실 그런 뭐 2차 가해라는 말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특히 저 창원의 그 김민아 의원입니까? 예, 그 뭐 시체팔이다 뭐다 이러면서 의원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분향소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 분향소도 보면 거구파들 오면 진짜 별소리 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족한테 대모습 받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아직도 많은 것들에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나서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당 관계자분들이 여건이나 야건이나 참 한결같이 외면하는 그 모습에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K방역 홍보하기 위해서 애써도 유일의 사건을 외면했었고
또 지금 이제 여당이죠. 그 여당적인 정부 쪽에서는 아예 들으려고 기도 막아버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런 어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돌아오는 것은 계속 묵묵부답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인 이제 소송전을 이번 1월 달에 여러 변호사님들 통해서 민변을 통해서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은 형사적인 어떤 그런 처벌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 마련의 어떤 그 차원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 측에서는 그 애도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뭐 입회 영정사진도 없고 상주도 없는 그런 분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육아협에서는 분향소를 녹사평에다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양을 하고 주문격을 받고 49제도 그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이태원 1번 출구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100일째 될 때는 녹사평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하면서 그 시청 분향소를 새롭게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직도 지금 그 분향소를 지키면서 거기를 지금 시민들이 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 나머지 또 저희들 그 특별법 제정에 서명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공감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정말 큰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함께 할 수 한다는 그런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의 그런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나의 아이가, 왜 우리 집의 가족이, 나의 형과 누나가, 동생이 왜 죽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가족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끈질긴 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월호 9년 됐고요. 12구 참사 이제 몇 개월 됐지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연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이번에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계시지만 저희들 작은 힘이지만 모은다면 진실을 밝혀내고 이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돈보다는 생명이 존중받고 이윤보다는 안전이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140오늘이 3일째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참사에 대한 제대된 수사와 처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가 제대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느 정당이 빠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가족 피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구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지금 시민단체분이나 이런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여러 위협군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뭔가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